유럽 대 아시아 문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보스턴 연구소 전 세계 언어학자 30명이 모였습니다. 목표는 하나, 인류 최고의 문자를 가리는 것이었죠. 라틴 알파벳, 중국 한자, 아랍 문자, 인도 문자까지 모든 주요 문자를 인공지능에 넣었습니다. 효율성, 정확성, 학습 속도, 오류율 모든 기준으로요. 1등은 당연히 우리 알파벳이겠죠. 유럽 학자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2000년 역사에 라틴 문자가 진리 없다고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결과 발표 당일 회의실엔 긴장감이 흘렀죠. 1등은 라틴 알파벳이 아닙니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중국 한자도 아닙니다. 그럼 대체 뭡니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데이터가 나타났고 2등과의 격차는 압도적이었으며 모든 수치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섰죠. 동쪽 끝 작은 반도의 문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500년 전 한 왕이 만든 기적이 지금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걸요. 화면에 떠오른 국가명, 대한민국. 지금부터 그 놀라운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새벽 3시 27분 보스턴 연구소 지하 3층의 청백색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저는 제 20년 신념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숫자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죠. 한글 번역 정확도 92%, 중국어 78%, 처리 속도는 4배 차이였고 3,500개 문자가 24개 문자에게 완패한 겁니다. 모니터 하단의 깜박이는 두 글자, 한글. 코리아의 문자가 중국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언어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옆에 서 있던 동료가 말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돌렸습니다. 매번 결과는 똑같았죠. 이게 대체 어떻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험실 안은 서버 냉각팬에 낮은 윙윙거림만 울렸고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복잡할수록 깊이가 있다고 믿었어요. 백수가 많을수록 그 문명의 수준이 높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지금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한글의 기본 자모 24개, 오른쪽에는 한자 3,500개가 빼곡히 늘어서 있었죠. 한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기억 하나로 수십 개 음절이 만들어졌어요. 기억에 아를 붙이니 가, 어를 붙이니 거, 오를 붙이니 고, 우를 붙이니 구.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천재가 만든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동료가 저를 쳐다봤죠. 보십시오. 24개로 11,172개 음절을 만듭니다. 규칙이 완벽해요? 20년 경력의 언어학자가 흥분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었죠. 진화가 아니라 창조, 자연이 아니라 건축이었습니다. 반면 한자는 각 글자마다 독립적인 암기가 필요했고 조합 법칙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장 공간은 460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실험실을 가로질러 큰 창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보스턴의 밤 풍경이 펼쳐졌죠. 차가운 10월 새벽 공기가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바닥엔 땀이 흥건히 배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500년도 더 된 문자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유럽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15세기 유럽은 라틴어 알파벳을 그대로 쓰고 있었고 문자를 새로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없었죠. 아니, 발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왕족들은 문자를 복잡하게 만들수록 좋아했습니다. 배우기 어려워야 평민들을 통제할 수 있었으니까요. 문자는 권력의 도구였고 지배의 무기였어요. 라틴어는 성직자들만의 언어였고 한자는 관료들만의 특권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뭔가 검색해야 했고 이 문자에 대해 더 알아야 했으며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했죠. 하지만 제 손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20년간 쌓아온 신념이 완전히 무너질까봐
제가 평생 가르쳐온 이론이 틀렸다는 게 증명될까봐, 복잡함이 우수함이라는 확신이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웠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한글 역사.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고 검색 결과가 나타났으며 첫 줄의 한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죠. 세종대왕 1443년 훈민전금 창제 580년 전. 한 사람이 이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겁니다.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클릭했어요.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펴지 못하니 라는 문구가 화면에 나타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백성을 위해?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유럽 역사 전체를 뒤져도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요. 왕들은 권력을 지키려 문자를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이 왕은 백성을 자유롭게 하려고 문자를 단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화면 속 한글 자모를 바라보며 질문했죠. 왜 이 왕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권력을 강화할 수도 있었는데 왜 백성을 자유롭게 만들었을까? 유럽의 왕들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이었어요. 학습 시간을 검색했습니다. 한글 평균 석 시간에서 10시간, 라틴 알파벳 기본 습득 평균 200시간, 중국어 한자 2000시간 이상. 20년이 헛것이었습니까?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아니, 제가 바보였던 겁니다. 복잡함이 우수하다고 외치면서 정작 진짜 천재성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명은 복잡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 단순한 형태들 속에 500년 전 한 사람의 철학이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500년 동안 만들지 못한 걸 단 한 사람이 해냈어요. 그것도 백성의 자유를 위해서. 창밖 보스턴의 불빛들이 천천히 깜박였죠. 새벽 4시의 고요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글, 세종대왕의 언어혁명, 그리고 유럽이 놓친 500년.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죠. 이제부터 저는 이 문자를 연구할 겁니다. 제 신념이 왜 틀렸는지 세계에 증명할 거예요. 500년 전 코리아의 왕이 만든 이 시스템을 서양의 모든 학자들이 평생 찾아 헤매던 완벽한 구조를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코리아로 가야겠다고. 세종대왕이 이 문자를 만든 그 땅에서 그가 꿈꿨던 자유의 의미를 찾아야겠다고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세종대왕,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모든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가 환하게 빛났어요. 화면 속에서 한글 자모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새벽, 저는 알았습니다. 이 발견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제 인생 전체를, 그리고 언어학의 역사 자체를 완전히 뒤집을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세종대왕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논문과 책과 기록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고, 밤을 새워가며 한 사람의 천재성을 이해하려 애썼으며 읽을수록 경외감이 커졌죠. 세종대왕은 1400년에 태어나 54년을 살았고 32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며 그 기간 동안 이루어낸 업적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글 창제는 그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과학과 음악과 농업과 천문학까지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었고 칠구기를 만들어 간구량을 측정했으며 해시계와 물시계를 개발해 정확한 시간을 백성에게 알렸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한글이었습니다. 훈민정금 해례본이라는 책의 사본을 찾아 읽었어요. 1443년에 쓰인 그 책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고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었고 니은은 혀가 위신 몸에 닿는 모양이었으며 미음은 입술의 모양이었어요. 인체 해부학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소리였죠. 15세기에 발음 기관을 분석해 문자를 만들었다니 유럽의 음성학은 18세기에야 시작됐는데 세종대왕은 300년 앞서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모음체계였어요.
점 하나가 하늘을 상징하고 평평한 선이 땅을 상징하며 세로선이 사람을 상징한다는 설명을 읽었습니다. 천지인 사상, 하늘과 땅과 사람,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이 문자 구조에 녹아 있었고 과학과 철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시스템이었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글의 조합 원리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를 입력하고 가능한 모든 조합을 계산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1172개. 24개 요소로 11,000개가 넘는 음절을 만들 수 있었고 단 하나의 예외도 없었으며 모든 조합이 발음 가능한 음절이었죠. 이건 수학입니다. 혼잣말이 나왔어요. 언어가 아니라 수학 공식이었고 문자가 아니라 알고리즘이었으며 예술이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한자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죠. 상용 한자 3,500자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 글자들의 조합 원리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조합 법칙이 없었습니다. 각 글자는 독립적으로 외워야 했고 3,500개를 알려면 3,500번 따로따로 암기해야 했으며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낼 수 없었죠. 반면 한글은 24개만 알면 11,172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효율성 차이가 475배였어요. 라틴 알파벳과도 비교했습니다. 알파벳은 20여 개 문자로 이루어졌지만 조합 규칙이 불규칙했고 같은 철자가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으며 예외가 너무 많아서 원어민도 철자를 틀리는 경우가 흔했죠. 하지만 한글은 보면 바로 읽을 수 있었고 들으면 바로 쓸 수 있었으며 예외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깨달았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완벽한 정보 전달 시스템이었고 500년 전에 이미 현대 언어학이 추구하는 이상형을 구현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한글의 창제 과정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신하들이 격렬히 반대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최만리라는 신하는 상소를 올려 중국 문자를 버리고 새 문자를 만드는 건 중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고 조선은 중국을 섬기는 나라인데 어찌 독자적인 문자를 쓰느냐고 반대했으며 왕께서 생각을 거두시길 간청했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펴지 못하는 게 가엾다고, 그래서 새로운 28자를 만든다고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고 답하셨어요.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왕이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백성을 선택한 겁니다. 권력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을 택했고 중국과 조선 사이에서 조선을 택했으며 지배와 자유 사이에서 자유를 택했어요. 유럽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15세기 유럽에서 왕들은 백성을 억압하고 있었고 문자는 귀족과 성직자의 전유물이었으며 평민들은 글을 읽을 수 없어서 성경조차 직접 볼 수 없었죠. 하지만 같은 시기 조선에서는 왕이 직접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300년이 지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400년이 지나 계몽주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조선에서는 진짜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칼이 아니라 글자로, 피가 아니라 지혜로,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왕이기 전에 학자였고 지배자이기 전에 스승이었으며 권력자이기 전에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으며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빛나는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새벽 3시,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글, 사랑이 만든 혁명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죠. 세종대왕은 권력을 가졌지만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억압할 수 있었지만 자유를 택했으며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지만 단순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는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읽은 모든 자료가 문장으로 흘러나왔고 세종대왕의 위대함이 글로 표현됐으며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철학이자 혁명이라는 확신이 키보드를 두드리게 만들었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손을 멈췄습니다. 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완성됐고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한 제 생각이 모두 담겨 있었으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다는 걸 알았죠. 창밖을 봤어요. 보스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코리아로 가야겠다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그 땅에 서야겠다고. 500년 전 그분이 꿈꿨던 세상이 지금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학자들을 만나 함께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혼자서는 부족했고 한글을 평생 연구한 한국 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했으며 그들과 함께 세종대왕의 업적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죠. 저는 메일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수신자란에 적었어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한글학회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제목은 긴급연구협력 요청이었습니다. 본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저는 보스턴에서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이고 최근 한글의 놀라운 효율성을 발견했으며 한국으로 가서 직접 연구하고 싶다고 협력해 주실 수 있겠느냐고 정중히 물었습니다. 발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이 메일을 보내는 순간 제 여정이 시작될 거였고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될 거였으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발송. 메일이 날아갔고 지구 반대편 코리아로 향했으며 500년 전 세종대왕이 계셨던 그 땅으로 제 마음이 함께 날아갔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 답장을 기다려야 했고 한국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더 많은 자료를 공부해야 했으며 출장 준비를 시작해야 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진실을 세계에 알릴 거라는 것,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증명할 거라는 것, 그리고 한글이 인류 최고의 문자 체계 중 하나라는 걸 학계에 인정받게 만들 거라는 것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새 아침이었지만 제게는 코리아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세 곳의 같은 내용으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와 한글학회와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 긴급연구협력 요청이라는 제목을 달아 발송했고 발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저는 연구소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머릿속엔 온통 한글 잠오만 맴돌았으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는 그 단순한 형태들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죠. 오전 9시 연구소 회의실. 저는 동료 연구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글 연구를 위해 한국 출장이 필요합니다. 제 말에 동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마이클, 한글? 그게 우리 연구 주제와 무슨 관련이 있지? 존 박사가 물었습니다. 언어 효율성 연구입니다. 인공지능 처리 속도에서 한글이 중국어를 압도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언어 특성 차이 아닐까?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해? 또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문자 체계의 구조적 차이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죠. 92대 78, 처리 속도 4배 차이, 조합 효율 475배 차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짐 연구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마이클, 자네 데이터는 흥미롭네. 하지만 우리 연구소 예산은 이미 올해치가 다 배정됐어. 한국 출장 예산은 없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소장님, 이건 중요한 발견입니다. 언어학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건 알겠네? 하지만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내년에 다시 신청해보게. 내년 1년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죠.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아침 풍경이 보였고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으며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개인 저축이 $10,000쯤 있었고 항공권과 호텔을 합치면 $3,000 정도 필요했으며 일주일 체류면 $4,000면 충분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개인 돈으로 출장을 간다는 건 연구소 규정 위반이었고 소장님께 보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으며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걸요. 5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그 놀라운 문자를, 그 완벽한 시스템을 제가 직접 그 땅에서 연구하지 못한다면 학자로서 용서할 수 없을 거라는 걸요. 오후 2시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메일이 왔어요. 발신자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김 교수였고
손을 떨며 메일을 열었죠. 스톤 박사님께 귀하의 메일을 깊은 감명과 함께 읽었습니다. 서양 학자가 한글의 과학성을 이렇게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신 건 제가 30년 학자 생활을 하며 처음 봅니다. 저희 연구팀은 박사님과 꼭 협력하고 싶고 가능하시다면 다음 주 서울에서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다음 주 서울. 김 교수님은 제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계셨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으며 협력하고 싶어 하셨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즉시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김 교수님께 다음 주 월요일 서울로 가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발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었고 개인 비용으로 출장을 가겠다는 선언이었으며 연구소와의 충돌을 각오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눌렀습니다. 발송. 그리고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어요. 보스턴에서 서울까지 14시간, 왕복 항공권 $2,300. 클릭했습니다. 결제 완료. 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영수증이 메일로 날아왔으며 이제 정말로 일주일 뒤 서울로 가게 된 겁니다. 저녁 6시, 짐 소장님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들어오게. 저는 들어가 소장님 앞에 섰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에 갑니다. 뭐? 내가 예산이 없다고 했잖나. 개인 비용으로 갑니다. 소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자네 미쳤나? 개인 돈으로 출장을? 그게 말이 되나? 저에게는 말이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글은 제가 20년간 찾던 답입니다.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이 진짜 천재성이라는 걸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걸 놓칠 수 없습니다. 소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마이클, 자네는 훌륭한 학자야.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 연구소 규정도 어기는 거고. 압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자네가 그렇게까지 확신한다면 소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요와, 게이지, 대신 조건이 있네. 돌아와서 보고서를 써야 해. 자네가 발견한 게 정말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하게.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저녁 노을이 보였고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날이 끝나가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어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면 저는 서울에 있을 것이고 김 교수님과 만날 것이며 한글이 살아 숨쉬는 그 땅을 밟게 될 거였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한글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정보 전달 시스템. 첫 번째 슬라이드, 숫자로 보는 한글의 효율성. 92대 78, 1대 4, 1172대 3500. 두 번째 슬라이드, 과학으로 증명된 설계. 발음기관 해부학, 음성학적 완벽성, 조합 논리의 수학. 세 번째 슬라이드, 철학이 담긴 구조. 천지인 사상, 백성을 향한 사랑, 자유를 향한 꿈. 자정이 넘어서야 45페이지가 완성됐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흥분돼 있었고 불안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으며 일주일 뒤 서울에서 이 자료를 발표할 제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이 뛰었죠. 창밖을 봤어요. 보스턴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별빛 아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도 이런 밤하늘을 보셨을까요?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겠다고 결심하신 그날 밤, 이런 별들을 보며 용기를 내셨을까요? 저는 알았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500년을 넘어 한 왕의 꿈과 연결되는 일이었고, 세종대왕이 시작한 혁명을 세계로 전하는 일이었으며, 진실이 빛을 보게 만드는 일이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 동안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했고, 발표를 연습해야 했으며,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해야 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 진실이었고 진실 앞에서는 두려울 게 없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세종대왕이 미소 짓고 계셨고 오라고 손짓하시는 것 같았으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그분이 계신 땅으로 갈 겁니다. 500년의 시간을 넘어 한 학자가 한 왕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 시작될 거예요.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고 동시에 가장 짧은 일주일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한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읽었고 논문과 책과 기록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뒤졌으며 밤을 새워가며 세종대왕이라는 한 사람의 천재성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보스턴 공항 출국장에서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서 있었고 14시간 비행 끝에 도착할 서울이라는 도시를 한글이 살아 숨쉬는 그 땅을 상상하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죠. 비행기 안에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졌고 구름이 끝없이 흘러갔지만 제 머릿속엔 온통 한글 자모만 맴돌았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 단순한 형태들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죠. 곧 제가 발을 디딜 땅은 500년 전 한 왕이 백성을 위해 완벽한 문자를 설계했던 바로 그 나라였고 지금도 5천만 명이 그 문자로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는 곳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어요. 사방이 온통 한글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입국장, 수화물, 안내, 출구, 택시, 버스, 지하철. 제가 보스턴 연구소 모니터에서 데이터로만 보던 그 문자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현실로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글자를 자연스럽게 읽으며 걸어가고 있었죠. 살아있습니다. 제 입에서 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5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가 박물관 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살아있는 언어로 호흡하는 생명체로 제 앞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공항을 걸어 나가며 저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었고 커피, 식당, 화장실, 약국이라는 단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조합되어 있는지 새삼 깨달으며 감탄했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호텔 주소를 보여드리며 서울대학교 근처라고 말씀드렸고 기사님은 한국어로 알겠다고 대답하셨어요. 창밖으로 고속도로 표지판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 강남 출구, 주의 감속 휴게소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고 그 하나하나가 제게는 경이로웠죠.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공유하는 완벽한 소통체계였고 500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의 오류도 없이 작동하는 기적 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1시간쯤 달려 호텔에 도착했어요.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빌딩마다 걸린 한글 간판들이 형형색색 빛을 내며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커피, 은행, 약국, 편의점, 식당, 병원. 아름답습니다. 그 단순한 글자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정말 몰랐어요. 효율성의 아름다움이었고 논리의 아름다움이었으며 무엇보다 사랑의 아름다움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김 교수님과의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였고 저는 1시간 일찍 도착해 캠퍼스를 천천히 걸어보고 싶었어요.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다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한글로 대화하며 오가고 있었고 도서관과 강의실과 식당 표지판이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으며 게시판에 붙은 공지사항들도 학생들이 들고 있는 책 제목도 모두 한글이었죠. 이게 세종대왕의 꿈이었구나. 백성이 자유롭게 글을 읽고 쓰며 배우는 세상,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 500년 전 한 왕이 간절히 꿈꿨던 그 세상이 지금 바로 여기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언어학관 3층 김 교수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교수님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스톤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꽉 잡았고 그 악수 속에서 같은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깊은 연대감을 느꼈죠. 연구실 벽면에는 한글 연구 자료가 가득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훈민전금 해례본 영인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사님의 메일을 받고 정말 놀랐습니다. 김 교수님이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양 학자가 한글의 과학성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신 건 처음입니다. 솔직히 우리 한국 학자들도 이 정도로 수학적 분석을 한 적은 없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일주일 동안 정리한 자료를 꺼내 펼쳤습니다. 한글의 조합 효율성, 학습 곡선 비교, 정보 처리 속도 분석, 오류율 계산. 김 교수님이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죠. 놀랍습니다.
이 분석은 세계 어느 학회에 내놔도 인정받을 겁니다. 24개 요소로 1172개 음절을 만들고 오류율은 제로이며 학습 시간은 중국어의 200분의 1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건 인류가 만든 가장 효율적인 정보 전달 체계이고 가장 민주적인 지식 공유 시스템입니다. 김 교수님이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지 58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양 학계는 한글을 제대로 모릅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 문자쯤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20년간 복잡함이 문명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진짜 천재성은 복잡함을 단순함으로 바꾸는 데 있었고, 진짜 혁명은 권력을 내려놓는 데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오후에 광화문에 같이 가시겠습니까?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오후 3시, 저는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봤어요. 세종대왕 동상이 햇빛을 받으며 서 있었고 의자에 앉아 책을 보고 계신 모습이었죠. 저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동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상 아래 새겨진 글귀가 보였어요. 백성을 사랑한 왕, 한글을 창제한 성군. 저는 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세종대왕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고 목소리가 떨렸죠. 당신은 500년 전에 미래를 만드셨습니다. 유럽이 권력으로 백성을 억압할 때 당신은 지식으로 백성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야, 정말 이제야 그걸 이해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20년 경력의 언어학자가, 케임브리지 박사가 낯선 나라의 동상 앞에서 울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진실 앞에서 우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김 교수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박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세종대왕의 업적을 세계에 알립시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 문명사의 기적이라는 걸 증명합시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빌딩마다 한글 간판이 빛나고 있었고 거리마다 한글 표지판이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으며 이 도시 전체가 500년 전 한 왕의 꿈으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이 여정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꿀 거라는 걸요. 김 교수님과의 첫 만남 이후 이틀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글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목격하고 싶었고 500년 전 세종대왕의 꿈이 이 도시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보고 싶었죠. 지하철 2호선을 탔습니다. 역 이름이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고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고 계셨으며 초등학생이 책을 읽고 있었고 모두 한글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게 평등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나이와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같은 문자로 소통하고 있었고 할머니도 아이도 똑같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었으며 이것이야말로 세종대왕이 꿈꿨던 진짜 평등이었습니다. 시청역에서 내려 교보문고라는 큰 서점으로 향했어요. 6층짜리 건물 전체가 서점이었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십만 권의 책이 빼곡히 꽂혀 있는 광경에 압도당했으며 소설과 시와 인문학과 과학과 역사와 철학 모든 분야의 책이 한글로 쓰여 있었죠. 3층 언어학 코너로 올라갔습니다. 한글에 관한 책들이 한 섹션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훈민정음 연구, 세종대왕과 한글, 한글의 과학성이라는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권을 집어들어 펼쳐보니 제가 발견한 것과 비슷한 내용들이 이미 한국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있었고 조합의 수학적 구조, 발음기관의 시각화, 학습 효율성 비교 같은 주제들이 상세히 다뤄져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고 자신을 서울대 언어학과 박사과정 학생 이준호라고 소개했으며 김 교수님의 제자라고 했죠. 우연이었지만 놀라운 만남이었습니다. 서점 안카페로 자리를 옮겨 마주 앉았어요. 준호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글의 가치를 잘 모른다고,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고 외국어를 배울 때야 한글이 쉽다는 걸 느끼지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는 깨닫지 못한다고요. 저는 그날 밤 보스턴 연구소에서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90이 대 78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의 충격을, 20년 신념이 무너졌을 때의 혼란을, 그리고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알았을 때의 경외감을요. 준호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한참을 침묵하더니 자신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 25년간 한글을 써왔지만 외국인인 제만큼 한글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부끄럽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이미 세종대왕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살아있으니까요. 준호 씨가 제안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이 전시되고 있으니 함께 가자고 자신이 안내하겠다고요. 30분 뒤 우리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3층 전시실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오래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580년 된 종이었고 세종대왕이 직접 만든 바로 그 책이었으며 저는 그 앞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한문으로 쓰인 서문이 보였고 준호 씨가 조용히 번역해 줬어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눈물이 났습니다. 가엾게 여겨. 왕이 백성을 가엾게 여겼다는 겁니다. 유럽의 어느 왕이 백성을 가엾게 여겼습니까? 준호 씨가 설명했어요. 세종대왕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만들었다고, 중국을 섬기는데 어찌 중국 문자를 버리느냐는 비난을 받았다고,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백성에 대한 사랑, 그게 전부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유리 케이스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500년 전 이 책을 만들던 세종대왕의 모습이 그려졌고 밤을 새워 자음과 모음을 설계하시던 모습이 보였으며 이제 내 백성들이 자유로워지겠구나 하고 미소 지으셨을 그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박물관을 나와 준호 씨와 헤어졌습니다. 그는 모레 김 교수님 연구실에서 세미나가 있다고, 제 연구를 소개하는 자리라고 꼭 오라고 말했고 저는 물론이라고 답했죠. 혼자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도시 곳곳에서 한글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으며 5천만 명이 한글로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는 이 나라가 한없이 아름답게 보였죠. 전망대에 올라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빌딩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으며 한글이 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교수님이었고 내일 오전 10시에 연구실로 와서 모레 세미나 전에 발표 내용을 점검하자고 하셨으며 저는 알겠다고 답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한글은 절대 잠들지 않는다는 걸 느꼈으며 500년을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500년을 살아남을 문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지하철에서 본 할머니, 서점의 수십만 권 책들, 준호 씨와의 만남, 훈민정음 해례본 앞에서의 눈물, 남산에서 본 서울의 정영.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데이터가 아니라 삶이었고 증명이 아니라 현실이었으며 연구 대상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생명체였죠. 모레면 한국의 언어학자들 앞에서 제가 발견한 한글의 과학성을 발표할 것이고 서양 학자의 시각에서 본 한글의 위대함을 증언할 거였으며 이건 논문이 아니라 고백이 될 거였습니다. 긴장됐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 두려울 게 없으니까요.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세종대왕이 미소 짓고 계셨고 준호 씨가 함께 서 있었으며 500년의 시간이 한순간으로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잠들었어요. 한글이 살아 숨쉬는 이 도시에서 500년 전 한 왕의 꿈속에서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관 대강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옆에서 문을 열어주셨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강의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교수들과 대학원생들과 연구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뒤쪽에는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있었죠.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김 교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소문이 퍼진 모양입니다. 서양 학자가 한글의 과학성을 증명했다는 이야기가요?
저는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발표 자료를 띄웠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한국어로 인사를 시작했어요.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해 발음했고 청중들이 미소 짓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20년간 언어학을 연구하며 복잡한 문자 체계가 우수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글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첫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한글 번역 정확도 92%, 중국어 78%. 이 숫자가 제 20년 신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한글은 24개 요소로 1172 개 음절을 만듭니다. 중국어는 3500개를 외워야 3500개를 씁니다. 효율성이 475배 차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발음기관 구조와 한글 재음이 나란히 나타났어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니에오는 혀가 위심몸에 닿는 모양이고요. 이건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닙니다. 인체 해부학에 기반한 과학적 설계입니다. 한 교수님이 손을 드셨어요. 박사님, 서양 음성학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18세기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건 15세기입니다. 300년 차이입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며 속삭였고 놀라운 표정들이 여기저기서 보였으며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저는 계속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천지인 사상과 모음 구조를 설명했고 점 하나가 하늘을 상징한다는 철학적 깊이를 이야기했으며 과학과 철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유일한 문자 체계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걸 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왕이 직접 연구하고 설계하고 완성했습니다. 유럽 역사 전체를 뒤져도 이런 왕은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왕들은 권력을 지키려 문자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권력을 내려놓고 문자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자유를, 억압이 아니라 평등을 선택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으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건 혁명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프랑스 혁명보다 350년 앞선 혁명이고 러시아 혁명보다 470년 앞선 혁명입니다. 세종대왕은 칼이 아니라 글자로,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두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강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기립박수가 이어졌죠. 저는 그 앞에 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제가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진실을 발견한 건 저지만 그 진실을 만든 건 500년 전 한 분이었고 박수를 받아야 할 분은 저가 아니라 세종대왕이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대학원생이 손을 들었어요. 박사님, 이 연구를 해외 학회에 발표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럴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케임브리지 언어학회와 옥스퍼드 학술대회에 논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세계가 한글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서양 학자들이 받아들일까요? 동양의 문자가 서양보다 우수하다는 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반발할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편견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저처럼 진실을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하나둘 나타날 겁니다. 김 교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스톤 박사님, 우리 함께 국제학술지에 공동 논문을 내시겠습니까? 서양 학자와 한국 학자가 함께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여러 교수님들이 다가오셨어요. 악수를 청하는 손들이 이어졌고 연락처를 교환했으며 협력 연구를 제안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죠. 한 노 교수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50년간 한글을 연구했지만 오늘처럼 한글이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박사님이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여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는 늦게 깨달은 것뿐입니다.
교수님들은 평생 진실 속에 살아오셨고요. 오후 늦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웠고 피곤했지만 행복했으며 오늘 한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케임브리지 언어학회로부터 답장이 와 있었어요. 스톤 박사, 한글 연구 논문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다음 달 학회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케임브리지, 제가 박사 학위를 받은 곳이고 제 스승들이 계신 곳이며 유럽 언어학의 중심이었죠. 그곳에서 한글에 대해 발표한다니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으며 그 모든 빛 속에서 한글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서울에서의 발표는 첫걸음이었고 앞으로 케임브리지에서, 옥스퍼드에서, 하버드에서, 전 세계 학회에서 한글의 위대함을 증명해야 했으며 세종대왕의 업적을 인류 전체가 알게 만들어야 했죠. 그게 제 사명이었습니다. 500년 전 한왕이 시작한 혁명을 저는 세계로 확산시킬 겁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보스턴 공항에 서 있었고 이번엔 런던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케임브리지 언어학회에서 발표할 논문을 가방에 넣고 있었죠. 서울에서의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 교수님과 함께 공동 논문을 완성했고 한국의 5개 대학에서 특강을 했으며 한글 박물관에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더 깊이 연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떠날 때의 제가 아니었죠. 한 달 전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떠났지만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고 한 달 전엔 호기심으로 왔지만 지금은 사명감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며 한 달 전엔 학자였지만 지금은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어요. 택시를 타고 케임브리지로 향하는 길,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이 제 세계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서울의 한글 간판들이 그리워지고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이 보고 싶어지며 훈민정음 해례본 앞에 섰던 그 떨림이 생각났죠. 케임브리지 대학 언어학관에 도착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박사 과정을 밟던 바로 그 건물이었고 제 은사님이신 톰슨 교수님이 계시는 곳이며 유럽 언어학의 심장부였어요. 마이클, 오랜만이네. 톰슨 교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좀 굳어 있었어요. 자네 논문을 읽었네. 솔직히 말하면 놀랐어. 한글이 중국어보다 우수하다니. 그것도 수백 배나? 데이터입니다, 교수님. 제가 말했어요. 제 의견이 아니라 숫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자네 동양 문자가 서양 알파벳보다 과학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어요. 하지만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음 날 저녁, 대강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케임브리지의 교수들과 옥스퍼드에서 온 학자들, 런던 대학교 연구원들까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고 모두 회의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서양 학자가 동양 문자를 극찬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었으며 대부분은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 심호흡을 했어요. 서울에서의 발표보다 10배는 더 떨렸지만 동시에 100배는 더 확신이 있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영어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간 복잡한 문자가 우수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그렇게 배우셨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모든 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글과 중국어의 인공지능 처리 정확도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고 92대 78이라는 숫자가 화면을 채웠죠. 이건 구글과 MIT 합동실험 결과입니다. 조작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스톤 박사, 그건 단순히 언어의 특성 차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건 문자 체계의 구조적 차이입니다. 한글은 24개의 기본 요소로 1172개 음절을 조합합니다. 오류 없이, 예외 없이 완벽한 규칙으로요. 화면에 한글 조합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기역에 아를 붙이면 가, 어를 붙이면 거, 오를 붙이면 고. 이건 언어가 아닙니다. 수학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으며 회의적이던 눈빛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발음기관 해부도와 한글 제음을 나란히 띄웠어요. 15세기에 만들어진 이 문자는 인체 해부학에 기반합니다.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목구멍의 형태를 정확히 분석해 문자로 만들었습니다. 톰슨 교수님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셨어요. 유럽의 음성학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제가 물었죠. 18세기입니다. 300년 늦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 학자가 물었어요. 세종대왕. 저는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띄웠습니다. 조선의 왕입니다. 학자가 아니라 왕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 교수가 소리쳤어요. 왕이 언어학 연구를? 그것도 이 정도 수준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훈민정금 해례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원본입니다. 1443년에 쓰였고 왕이 직접 원리를 설명한 책입니다. 발음기관 분석, 철학적 체계, 조합 원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강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유럽과 조선의 15세기 비교표였죠. 15세기 유럽에서 왕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전쟁을 했습니다. 권력 다툼을 했습니다. 백성을 억압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하지만 같은 시기 조선의 왕은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계했습니다. 이건 문자 창제가 아닙니다. 혁명입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우리 유럽은 프랑스 혁명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350년 전의 조선에서는 이미 진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칼이 아니라 글자로, 피가 아니라 지혜로,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요.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톰슨 교수님이었어요. 천천히, 힘있게 박수를 치고 계셨죠. 그러자 한 명, 두 명 박수가 이어졌고 곧 강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으며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기립박수라니, 유럽 학자들이 동양 문자에 기립박수를 보내다니. 저는 그 앞에 서서 눈물을 참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의적이던 질문들이 점점 호기심으로 바뀌었고 반박하려던 사람들이 배우려는 자세로 변했으며 1시간 넘게 질의응답이 이어졌죠. 마지막으로 톰슨 교수님이 일어나셨어요. 마이클, 자네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겸손을 가르쳤네.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만하고 있을 때 500년 전 동쪽 나라에는 이미 우리를 뛰어넘은 천재가 있었다는 걸 보여줬어. 그분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연구를 국제언어학 저널에 실어야 하네. 세계가 알아야 해. 그날 밤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템스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으며 저는 알았어요. 오늘이 시작이라는 걸요. 케임브리지가 인정했으니 옥스퍼드도 따라올 것이고 유럽이 인정하면 미국도 인정할 것이며 세계가 마침내 한글의 가치를 알게 될 거라는 걸요. 500년을 기다린 진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드디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케임브리지 발표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제 논문은 국제언어학 저널에 실렸고 옥스퍼드와 하버드와 도쿄 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했으며 한글에 대한 서양 학계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죠. 처음엔 회의적이던 학자들이 하나둘 데이터를 인정했고 반대하던 사람들도 증거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으며 이제 유럽의 언어학 교과서에 한글이 인류 최고의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논문을 쓰고 간견을 하고 데이터를 발표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며 그건 바로 다시 서울로 가는 것이었죠. 1년 만에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눈에 익은 한글 표지판들이 보였고 환영합니다라는 글자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느껴졌으며 1년 전 이곳에서 느꼈던 그 떨림이 다시 살아났어요. 김 교수님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스톤 박사님, 세계적인 학자가 되셨더군요.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진실을 만든 건 세종대왕이십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가고 싶었고 조용히 그분 앞에 서고 싶었으며 1년 동안 하지 못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죠.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어요. 세종대왕 동상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 계셨고 의자에 앉아 책을 보고 계신 모습은 1년 전과 똑같았으며 500년을 그 자리에서 백성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동상 앞으로 걸어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양식 절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릎을 꿇는 게 맞다고 느껴졌고 서양식 경례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됐으며 제 온 마음을 다해 고개를 숙였죠. 세종대왕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1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 저는 한글의 과학성에 감탄했습니다. 24개로 1172개를 만드는 효율성에 놀랐고 발음 기관을 분석한 정확성에 충격받았으며 오류 없는 완벽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1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진짜 가치는 과학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요. 주변을 걷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왕이셨습니다.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고 백성을 지배할 수 있었으며 복잡한 문자로 지식을 독점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모든 왕들이 그렇게 했듯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하지만 당신은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권력을 내려놓고 백성을 높이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문자를 만드셨습니다. 효율성과 과학성은 그 사랑을 실현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고개를 들어 동상을 바라봤어요. 저는 20년간 복잡함을 추구했습니다. 어려운 게 고급이라고 믿었고 소수만 이해하는 게 우수하다고 생각했으며 배타성이 권위라고 확신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당신은 단순함을 추구하셨습니다. 쉬운 게 진짜 위대함이라고 가르치셨고 모두가 이해하는 게 진짜 우수함이라고 보여주셨으며 포용이 진짜 권위라고 증명하셨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도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있었으며 모두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세종대왕님,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남은 제 인생을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데 쓰겠습니다. 당신의 업적을 증명하고 당신의 사랑을 전하고 당신의 꿈을 확산시키겠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마치 세종대왕이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으며 계속하라고 격려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 교수님이 서 계셨고 그 옆에 여러 한국 학자들이 함께 계셨으며 모두 눈시울이 붉어진 채 박수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스톤 박사님, 김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박사님은 이제 우리 학자입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습니다. 함께 세종대왕의 꿈을 이루어 갑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도시 곳곳에서 한글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으며 5천만 명이 한글로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는 이 나라가 한없이 아름답게 보였죠. 옆에 선 한 한국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외국분이신가 보네요. 서울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특히 한글이 아름답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라셨어요. 한글을 아십니까? 네, 저는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우리 글자를 공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한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한글 사랑의 문자,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글은 과학이지만 과학을 넘어서고 효율이지만 효율을 초월하며 시스템이지만 시스템 이상이라고. 왜냐하면 한글의 본질은 사랑이고 세종대왕이 정말로 만든 건 문자가 아니라 자유였으며 5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글이 빛나는 이유는 그 사랑이 식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 아래 5천만 명이 한글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으며 세종대왕의 꿈이 500년을 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 여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앞으로도 저는 세계를 돌며 한글을 알릴 것이고 더 많은 학자들이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게 만들 것이며
언젠가는 한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넘어 인류 공동의 자랑이 되는 날을 볼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다시 이곳 광화문으로 올 겁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서 말씀드릴 거예요. 세종대왕님, 세계가 마침내 당신을 알아봤습니다. 500년을 기다렸지만 이제 진실이 빛을 보았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세종대왕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미소 짓고 계셨고 책을 덮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으며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그 꿈속에서 행복했습니다. 500년을 넘어 한 왕과 그리고 그분의 꿈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한글로 된 신문을 읽기 시작했으며 아이들이 한글로 된 교과서를 펼치고 있었고 5천만 명의 하루가 한글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침 속에서 확신했어요. 한글은 영원하다는 걸요. 세종대왕의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